이어서 플라즈마와 원자층 조절 기술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최희엽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희엽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석사학위, MIT 화학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플라즈마 식각 및 증착 공정 연구, 플라즈마 진단 및 모니터링 연구, 양자점 소재 및 양자점 발광 소자 연구입니다. 최희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최희엽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플라즈마와 원자층 조작 기술이라는 이제 이 용어로 잡았고요. 이제 플라즈마가 뭔지, 우리가 여러분 원자는 아시죠? 원자, 분자 아시죠?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단위로 어떤 그 얇은 막들을 만들어가는 또는 이제 깎아내고 이런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에 상당히 이제 그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또 그 외에 또 반도체뿐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도 사용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층 단위로 어떤 방막을 만들거나 또 일부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원자, 분자, 또 이게 여러분에게 약간 그 생소한 이야기 이제 단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라디칼이라는 그런 이제 분자의 어떤 그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여러분 이온 들어보셨어요? 이온, 네, 전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그 기체 상태, 이게 사실은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분자죠? H2O, 물 분자죠. 물 분자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걸 분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 주면은 그게 이제 어떤 방식,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긴 한데 에너지를 가해 주면은 이런 그 이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H나 O 또는 OH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부서진 분자, 이런 여기 부서진 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안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존재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부르죠.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그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요 하나씩 그 요 분자를 이루는 요소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원자, 그죠? 원자. 그래서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또 이제 분자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가 가장 작은 요소인데 또 원자도 우리가 이제 이 수소 원자의 경우는 이걸 원자를 또 분해를 하면 가운데 또 뭐가 있죠? 핵이 있죠. 여기는 반응 좋네. 강의 막 하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어.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있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핵에 원자 핵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핵 안에. 그렇죠. 야,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떤 에너지를 가해 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H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주변의 원자들, 그러니까 중성자와 아니죠, 핵과 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맴돌고 있는데 그들 간에도 어떤 그 이 인력이 있어서 붙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걸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분자가 원자로 또 쪼개지고 또는 이제 라디칼로 부서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분해를 하면은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그 용어들인데, 그 중에 이제 라디칼이라는 용어가 약간 생소하긴 하겠지만, 분자인데 약간 이렇게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고, 일부 부서진 분자를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한다. 그죠?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왜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그럼 플라즈마란 무엇이냐. 플라즈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물질의 상태는 뭐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라고 배우는데 앞으로는 이거 네 가지로 배워야 될 것 같아. 예? 예. 제4의 물질 상태. 이게 저도 이제 우리가 대학교까지도 세 가지의 물질의 상태로 이렇게 배웁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게 용도도 많을 뿐더러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 H2O가 1기압에서 1기압 압력 조건에서, 이것도 이제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지만 1기압 이하에서는 뭘로 존재해요? 기체, 액체, 고체 중에 0도씨 이하에서는, 미안합니다, 고체죠. 0도씨 이하, 겨울에 0도 이하에서는 딱딱하죠. 예. 그다음에 0도하고 100도 사이면은 액체로 존재하죠. 반응 좋아. 그 다음에 100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됩니다. 기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 이렇게 존재하죠. 예, 뭐 물뿐 아니라 이런 물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금속 이런 거는 고체죠. 하지만 얘도 온도를 많이 올리면은 녹는 점을 지나면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더 온도를 높이면 기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금속 물질들도. 그래서 근데 그럼 플라즈마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백과사전을 찾으면은 제4의 물질의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올려줬는지 모르지만은 10만 도 이상을 올려준다. 사실 뭐 10만 도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 10만 도 이상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깨진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이게 부서져요. 온도가 이제 너무 높게 되면은. 그래서 근데 고체, 액체, 기체는 어때요? 이게 부서지나요? 부서지는 거, 이제 분자 자체는 바뀌는 거 아니죠. H2O는 H2O인데 H2O와 H2O, 수소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어떤 그 인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서로 끄는 힘에 의해서 붙어 있고, 하지만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서로 옆에 끄는 힘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상태에서는 분자 자체가 부서지진 않아요. 하지만 온도가 이 10만 도 정도 되면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서지면서 뭐가 된다? 앞에 얘기했던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부서지면은 OH 라디칼, 그다음에 H나 O가 만들어지고, 또 그 더 높은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이 안에 있는 전자와 핵도 분리가 돼서 이온과 전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근데 이 상태는 기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플라즈마가 뭡니까? 그러면은 플라즈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라디칼, 이온, 원자, 전자들이 섞여 있는 어떤 기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렉미어라는 사람이 플라즈마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플라즈마가 사실 우리 혈청, 피에서 적혈구, 백혈구를 뺀 그런 어떤 물질을 남아있는 혈청도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이게 이름이 좀 약간 이렇게 일부러 약간 헷갈리게 지은 것 같아. 약간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사실은 공통점은 뭐냐면, 플라즈마의 어원은 이제 그리스 어원인데, 약간 이게 유체, 이것도 사실 유체죠. 기체나 액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니까 유체와 비슷한 어떤 상태, 이런 걸 이제 플라즈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이 기니까 분자, 라디칼, 이온, 전자가 혼합된 어떤 기체다. 이 말이 길어서 이거 우리가 이제 이온화된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에도 그렇고 지구상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는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도 액체가 더 많죠.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제 기체를 O2를 마시고 또 이 방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O2와 N2 질소와 산소가 있고 그런데 플라즈마는 지구상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플라즈마 아세요 혹시? 태양풍, 예. 비슷했어요. 오로라를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오로라가 플라즈마 상태.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뭐 있다? 그죠? 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라디칼도 있고 이온도 있고 전자도 있는 어떤 기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구 바깥에 어떤 그 자기장이 강한 지역에 이게 이제 오로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이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나면은 저 안에는 전자가 있고 이온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감성은 좀 떨어져요. 이게 많이 알면은 감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자연에는 흔치 않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번개도 잠시지만은 잠시 존재하는 플라즈마 상태예요. 이게 번개는 왜 칩니까? 정전기, 전압, 다 맞습니다. 전압 차이, 정전기. 그러니까 이 구름이 정전기들이 이제 우리 몸에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정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옷 입고 있다가 문고리 같은 거 잡을 때는 번쩍하죠.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게 이제 아주 큰 스케일로 이 구름에 있는 정전기가 방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라운드, 이 전압이 낮은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그 전압에 의해서 기체들이 또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건데 지구상에는 뭐 플라즈마, 기체, 액체, 고체는 많이 있지만 플라즈마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로 보면은 백과사전에 보면은 우주의 99%, 대부분은 뭘로 존재한다?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지 않고요. 기체, 액체 존재하지. 왜냐하면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 기체는 거의 없거든요. 고체라는 것도 물론 이제 행성들이 고체이긴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는 건 뭘까요? 태양입니다. 여기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대학생들 또는 이제 대학원생들 이 플라즈마 관련된 이제 시각이라는 강의를 하고 왔는데 리스판스가 여기가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매주 와서 꼭 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태양계의 대부분의 무게는 뭐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그리고 이제 지구는 행성이죠. 태양은 뭐예요? 별이죠, 별. 별이니까 밤에 반짝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별이고 그게 무슨 상태다? 플라즈마 상태다. 기체 상태, 고체 상태 아니고 액체 상태 아닙니다. 지구는 이제 고체 상태가 많죠. 땅은 고체 상태고 바다는 액체 상태고 또 대기권에 있는 거는 이제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우주 전체로 보면은 대부분은 어떤 상태? 플라즈마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플라즈마 중에서도 특히 어떤 플라즈마일까요? 혹시 아세요? 여기서도 여기 안에 가장 많이 있는 분자, 원소, 수소. 여기는 이게 예습하고 왔어요? 아주 그 과학 상식이 넘치는데 수소 플라즈마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반응,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수소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빛으로 8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행성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다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 우리 생명의 근원은 뭐다? 태양이죠.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은 뭐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진짜 훌륭합니다. 수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러니까 1하고 1이 만났는데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99 머시기가 되면서 약간의 질량이 뭘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어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면은 약간의 그 물질도 에너지로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 야, 진짜 여기 강의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 융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 핵과 핵이 융합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원자력 발전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 이건 어떤 반응이에요? 그렇죠. 핵이 어떤 과정을 통하죠? 핵이 분열되면서 이 우라늄 235라는 이런 물질이 235라는 물질이 부서지면서 235인데 이제 부서지면 235가 돼야 되는데 249. 얼마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그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돼서 이제 쓰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해요. 왜 줄이려고 하죠? 얘가 부서지면은 뭐가 생겨요? 바리움, 크립톤, 세슘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부서지면서 이게 바로 안정화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 몇십 년, 그 중에 뭐 며칠 만에 안정화되는 원소도 있지만 오래 걸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낸단 말이에요. 부서진 상태의 그 원자들이. 사실 원자를 이렇게 부수고 합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부수면서 이게 안정화가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도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헬륨은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변해요. 그러니까는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은 질식 위험이 있지만은 산소랑 섞어 먹으면 돼. 그만큼 안정하다 이거야. 안정하고 여기도 그 금방 이 방광기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핵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데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뭐 헬륨이 나오니까 안전하고 앞에서도 우리 이 전 선생님께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미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을 만들면 되겠다. 태양에 일어나는 반응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 벌써 이거 K스타. K스타 이게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이게 체육관에 이렇게 큰데 이렇게 이제 큰 리액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수소 플라즈마 만들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이제 이뤄내는 거기서 이제 뭐 엄청난 또 이제 전자 가속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얻어내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할 단계는 아직 멀었고요. 어쩌면 이제 여러분 세대나 요 다음 세대쯤에는 그런 핵 융합 발전소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타니까 인공 태양 프로젝트,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발전소를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면은 이제 운전이 이제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아직 1분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안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1분이 뭐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큰 투자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개념을 이 핵융합 발전을 한 이 인공태양을 받아서 이게 먼저 이게 영화에 좀 도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투더 퓨처에 시간 여행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혹시? 네? 맞아요. 1.2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영화에서 이거 실제가 아니고 1.2기가와트. 1.2기가와트라는 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원자력 발전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쓰는 건 이제 킬로와트 정도고 그거에 뭐 100만 배 정도 되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이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지.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브라운 박사가 요 미스터 커피를 개량한 미스터 퓨전이라는 이런 작은 그 반응기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놓고서 이게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요만한 크기의 1기가와트의 이제 용량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5년대 그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토니 스타크가 이런 아크 리액터를 만들었어요. 예? 이거의 그 파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혹시? 영화에 살짝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핵융합 발전이야. 이 사람은 참 동굴에서 뚝딱뚝딱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3기가와트가 됩니다. 3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3개를 거기다가 가슴팍에 팍 꽂고서 날아다니는 그 정도의 이제 이 스케일.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참 상상력 좋다. 조금 좀 유치하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빠져들게 돼. 이게 과장이야. 과장은 과장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엄청 크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렇게 여행 이게 우리가 이제 들고 원자력 발전소 3개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여기 악당이 나온다. 원. 이게 마침 또 어제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니까 여기 아이언맨 시리즈도 요즘 어디 채널에서 해주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도 여기 아까 봤던 이런 리액터랑 비슷하죠? 이게 지금 그 K-스타 이제 리액터를 찍은 건데, 그러니까 도너스 형태, 도넛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요게 나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 나쁜 사람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자기 그 부하라고 할까 이제 여기 이제 회사로 나오니까 사이언티스트한테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작게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만들겠다. 나는 토니 스타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작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야 이거야. 주인공만 할 수 있는 뭔가. 어쨌든 지금의 이제 기술들이 그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이제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뭐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과학적으로 실제로 지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나라가 하기에는 너무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프랑스 남부의 ITER라고 ITER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프랑스에서 한 4천억 정도. 그래 뭐 거의 뭐 1년에 뭐 조 단위로 지금 뭐 십수년째 이런 큰 리액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큰 거 먼저 만들고 언젠가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라즈마라는 게 그런 그 전자를 가속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과정에서는 전자를 가속을 해서 모리큘들을 부수고 또 에너지를 부수기도 하고 이제 우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부서진 라디칼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에너지를 많이 가해서 또 핵융합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약간 현실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플라즈마는 요 앞에도 나오지만 항상 빛이 나옵니다. 빛. 빛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 있는데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을 분광학적으로 이렇게 쭉 파장별로 분석을 하면은 어느 픽에 이제 그 특정한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픽들이 있어요. 특정한 원소에서만 나오는 어떤 픽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구나 이걸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화성에 얼마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 화성에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직접 화성에 이제 기상 이제 분석을 하는데 화성에는 주로 어떤 가스로 차 있을까요? CO2가 이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 않고도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태양이 수소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갔다 왔나? 누가 가서 이렇게 재봤나? 그거 어떻게 할까요? 스펙트럼을 빛을 잘 분석을 하면은 어떤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스펙트럼은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만 발생하는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스펙트럼 이제 어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특별히 흡수가 되는 그런 파장들을 찾아내면은 아 여기는 대부분 어떤 가스로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즈마도 이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분광학적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반도체 공정에서는 어떤 그 플라즈마를 쓰느냐 아까 같이 뭐 인공태양 이런 거 큰 거 안 쓰고요. 여기 쓰는 플라즈마는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소소한 아주 작은 한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약간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 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에서도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는 이 웨이퍼라고 해서 이제 한 300ml 정도 그 피자 한 판 정도 되는 그러면 이제 그 반응기는 가로 1m, 뭐 높이 한 50cm, 뭐 그래서 아주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는 뭐 메가와트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파워는 대략 한 뭐 몇 킬로와트 정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평판형으로 이렇게 평판형이고 그 안에 진공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런 플라즈마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근데 이 구름에서도 번개가 왜 치나? 정전기 때문에 친다고 그랬잖아요. 정전기를 하면 이제 일종의 전압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도 전압 차이를 만들어 주는데 대기압보다는 진공이 유리해요. 진공에서 어떤 특정한 진공 한 1토르 근처의 압력에서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들은 이런 이 토르 근처에서의 진공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체를 넣어서 이온과 라디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표면에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코일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평판형, 코일형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이거 장난감이긴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조명기구 같은 게 되겠죠. 실제로 플라즈마가 또 램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큰데 아주 강력한 빛을 만들 때 또 이런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고 이 방에도 사실 요즘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 위에 뭐가 있어요? 형광등이 이 안에는 플라즈마가 존재합니다. 양쪽에 전극이 있고요. 전압 차이가 있고 이 안에 기체를 넣어주면은 그 안에 이런 방전이 일어납니다. 빛이.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은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얗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광 물질을 발라요. 형광등이 형광 물질이 있어서 형광등인데 그 안에 있는 플라즈마가 있고 플라즈마가 광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짧은 광원을 내면은 UV나 그러니까 자외선 쪽에 짧은 빛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형광 물질을 자극하면은 우리 과시광,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형광등의 원리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에 있는 많지 않은 플라즈마인데 우리가 자연이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LED로 이게 옛날에 플라즈마 TV가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플라즈마 TV도 없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효율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전압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조명기구에서는 좀 사라지는 분야긴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큰 밝은 빛을 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플라즈마 램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플라즈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 제4의 물질이 절반 왔어요. 절반 아직 안 끝났고 절반.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고체, 액체, 기체 말고 플라즈마 상태라는 게 있다. 플라즈마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라디칼, 원자, 그다음에 이온, 전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어떤 기체 상태고 우리가 요거를 이 공학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라디칼과 이온들을 활용을 하면은 많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거의 플라즈마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뭐라 그래요? 이 되게 이제 정밀하고 작은 패턴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단위가 뭐다? 우리가 이제 미터를 100분의 1로 쪼개면 센티미터, 그죠? 1000개로 쪼개면 밀리미터죠. 또 1밀리미터를 또 1000개로 쪼개면 마이크로미터, 그죠? 또 1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개로 쪼개면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노미터를 10개로 쪼개면 그게 이제 또 1000개로 쪼개면 피코인데 피코미터는 그 물리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이제 분자 간의 간격도 얘기했지만 수소 산소 원자가든 수소와 수소 간의 어떤 거리든 이런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옹스트롬. 그러니까 옹스트롬이라는 있어요. 0.1 나노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뭐 피코미터라는 단위도 얘기를 했지만 피코미터라는 단위는 거의 우리가 이제 그건 진짜 소립자 뭐 아직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상상하기 좀 어려운 범위가 되겠고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뭐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에 소자, 반도체 소자의 그 선폭이나 이런 게 작은 패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0나노미터 크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홀도 만들고 라인 만들고 뚫고 깎고 이런 이제 패턴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패턴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작은 소자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한 10년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애플에서 옛날에 그 아이팟 나노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어디서부터 정의를 하냐면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 이하의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나노미터 이하면 그냥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어떤 제품에 그 메모리 제품이 이제 그 최소 선폭 단위가 100나노미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1나노미터까지 왔습니다. 10나노미터까지. 그래서 지금 나온 제품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10나노가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카락의 굵기를 우리 어떻게 봐요? 우리가 1mm 우리 자 있잖아요. 자의 1mm 칸에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몇 개 정도 넣으면 그 1mm 칸이 찰까요? 한 10개 정도 넣으면 이제 1mm가 찹니다. 이렇게 그 폭으로. 그래서 0.1mm라는 뜻이죠. 1mm가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고, 그 이제 10나노랑 치면은 10,000배가 차이가 나니까 10,000배.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제 길이 방향, 이렇게 이제 그 지름 방향으로 10,000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단위를 우리가 10나노미터라고 하고, 그 작은 나노미터 그 패턴들을 가지고 뭐 그 크기로 구멍을 뚫기도 하고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위층과 연결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반도체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술로 이게 작은 패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걸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소자들을 만듭니다. 이게 직접 이제 이거 메모리 소자인데 DRAM 소자인데 뭐 단면이 여러분 잘 화면도 작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트랜지스터 영역이고요. 뭐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 이 커패스터라고 해서 이제 그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뭐 또 이렇게 구조를 몇 군데 알고 보면은 아주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3D 낸드라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평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요 안에 어떤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여기서는 이제 이 드레인 같은 경우 여기와 여기가 소스가 되고 이제 요 사이를 채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좌우로가 아니고 위아래로 만들게 되면서 층을 높게 쌓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집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평면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요만한 공간에 집을 이렇게 지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을 이렇게 위로 20층, 30층을 쌓는 그런 개념이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128층까지 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128층을 쌓았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건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두께나 요 모양이 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 단위, 50나노미터, 뭐 30나노미터, 두께 뭐 20나노미터, 뭐 이 정도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높게도 쌓고 이런 어려운 그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 분야는 뭐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거를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어디예요? 여기 저 롯데타워 뭐 100몇 층, 123층을 이렇게 높게 섰잖아요. 물론 이제 또 거기 이제 큰 스케일로 이렇게 쌓았지만은 여기는 아주 작은 스케일로 이렇게 그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또 계단 모양으로 깎고 또 그 안에 채우고 또 중간에 걷어내고 이런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최종적으로 약간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만드나 한번 이제 그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따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를 만든다고 해도 뭐 피라미드 생각하면 되게 엄청난 작업 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엄청난 작업이었고 옛날 기술로. 근데 이것도 진짜 몇백 층, 120 몇 층을 이렇게 만들고 쌓고 그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나노미터 스케일로 패턴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라고 하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만들어진 소자 이거는 뭐 100 몇 층까지는 안 되고 한 40 몇 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단면입니다. 그 만들어진 소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자현미용으로 사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조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이런 계단들이 있고 들어가고 또 이 안에 다른 물질 채우고 다시 빼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소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요거는 그렇고 여기 위에서 본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소자들의 모양들이 있고 이건 약간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저도 USB 메모리 가져왔지만 요즘 USB 32기가, 64기가 뭐 요즘 뭐 테라바이트 뭐 이런 요즘에 그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들고 다니거나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 전송할 또 요즘 5G가 나와가지고 뭐 아주 뭐 몇 초 안에 1기가의 엄청난 정보들을 저장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재로 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공정 중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키워드 원자층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분자로 이렇게 두껍게 싸면 안 되고 한 층 원자층 단위로 쌓고 원자층 단위로 깎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떤 물질을 쌓고 어떤 물질을 깎느냐? 그게 이제 이런 뭐 여기에는 화학적으로 이제 그 잘 안 보이죠? 뭐가 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근데 이제 그리고 이 그림만 갖고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이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 실리콘 옥사이드, 뭐 여기 이제 메탈, 뭐 이런 이제 화학적으로 그 다 다른 물질이고요. 그런 물질들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다. 뭐 이거보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사용이 되지만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텅스텐, 뭐 커퍼,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뭐 하프륨 옥사이드, 뭐 이런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소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주로 예전에 요거 다음을 보면은 아주 이게 이제 블루. 예전에는 이 1980년대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여기 있는 몇 개 원소들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기율표에 있는 거 거의 다 씁니다. 거의 다. 요즘에는 M램이라는 어떤 소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거 거의 다 써요. 아주 불안정한 이런 거 몇 개 빼고. 그래서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탄탈륨, 뭐 나트라이드, 하프뮴, 뭐 이런 물질들, 타이타늄 이런 물질들이 이제 이게 점점 그래서 사실 반도체 소자 그러면 되게 이제 전자 소자 같긴 한데 만들어 가는 과정은 상당히 뭐 상당한 많은 소재와 화학 이게 종합 예술이죠. 종합 예술. 일종의 영화처럼 영화도 그 연극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 영상 뭐 이런 게 다 속해 있는 걸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진짜 그 모든 전공이 그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마침 또 일본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로 일본이 이제 소재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이런 소자는 전 세계 1등인데 1등이라서 일본은 상당히 앞선 지 오래됐죠. 뭐 나중에 20년 전만 해도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일본에는 뭐 소자를 이렇게 뭐 많이 만드는 회사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소재는 또 일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그 쌓아놓은 기술로 우리를 지금 일종의 좀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소재라는 측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거를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더 발전에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재가 다양해지고 구조는 점점 더 이 3차원화 되어 간다. 이렇게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패턴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작아질 때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뭐 1분, 뭐 1시 1분 주로 이제 분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분 단위로 뭐 몇 나노 이 정도 쌓으면 안 되고 나중에 예전에는 빨리 쌓을수록 좋았어요. 그래서 뭐 1분에 500 나노미터, 5천 옹스트롬 뭐 이 정도를 이제 쌓고 깎고 하는 옛날에 패턴들이 컸을 때는 많이 깎고 많이 증착하고 깎아내고 이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한 층씩 깔아야 돼. 그것도 뭐 단위로? 원자 단위로.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플라즈마와 원자층 조작. 원자층을 조작한다는 게 뭔 뜻이냐? 원자층을 한 층씩 이렇게 쌓고 깎아낸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자층 조작의 의미는. 그래서 이게 화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게 사실 이 그림이 조금 더 분명한데 타이타늄 필름, 타이타니아라고 부르는데 이런 물질들을 만들 때 뭐냐면 이게 TiO2입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따지냐면 TI 레이어만 깔고 O 레이어만 깔고 TI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서 TI 레이어 깔고 또 H2와 반응시켜서 O 레이어를 깔고 그래서 물질을 한꺼번에 증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알루미늄 옥사이드도 알루미늄 층을 깔고 옥사이드 층을 깔고 알루미늄 층을 깔고 이렇게 원자층 단위로 까게 이제 그 증착하는 기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놀라운 예전에는 근데 이걸 못 썼어. 왜냐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원자층 단위로 싸서 우리가 어떤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나 그랬는데 제품 자체가 워낙 이제 작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층 증착 기술, 원자층 증착 기술. 그래서 ALD라고 하고요. ALD.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사실 좀 더 멋진 그림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주 깊은 어떤 패턴들도 균일하게 아주 깊이와 상관없이 아주 복잡한 구조들 예를 들어 심지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구조들도 원자층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균일한 어떤 아주 얇은 층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자층 증착 기술이라고 하고 플라즈마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또 낮은 온도로 아까 우리가 라디칼 배웠죠, 라디칼. 그래서 이런 경우에 H2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악션을 플라즈마 O2를 집어넣고 O2를 라디칼로 부숴준 다음에 그 라디칼을 반응을 시키면은 표면에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이런 그 하이 퀄리티의 방막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런 이온과 라디칼, 이온 얘기는 좀 이따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걸 활용하면 우리가 이거 원자층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하여간 뭐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좀 저 그림을 좀 찾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 인터넷에 찾으면 더 좋은 그림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원자층 단위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원자층 단위로 또 깎아내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원자층 증착 기술은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원자층 식각 기술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과제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제에서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원받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원자층으로 이온과 라디칼 만들었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온과 라디칼을 동시에 그 표면에다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온은 또 에너지를 특별히 좀 가해주면은
이 층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원자층 하나죠. 이게 이제 실리콘이나 뭐 옥사이드나 이런 층이라고 치면은 둘레였어요. 한번 10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이 무너지면서 깎여 나가는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 분야는 원하는 분야에 라디칼만 한층 깎아주고 또 이온을 때려줘서 이온을 또 너무 세게 때려주면 안 되겠죠. 이 원자와 이 아래층 원자와의 그 본딩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한 층씩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깎아낼 수 있는, 깎아내는 기술을 이제 식각이라고 합니다. 식각. 영어로는 에칭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미술 용어이기도 하죠. 에칭, 그죠? 근데 이제 깎아내는 식각, 어떤 부식 같은 침식 할 때 식, 그다음에 각, 조각할 때 각.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원자층 하나씩을 이제 뜯어내는 데 있어서 이온과 라디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원리들을 보면은 이제 이온과 기존의 기술들은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가하고 많은 층들을 동시에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라디칼층만, 여기는 이제 라디칼만, 이제 여기는 분자로 돼 있지만 요걸 또 라디칼로 만들어서 라디칼만 표면에 한 층만 또 이렇게 흡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조절된 이온으로 한 층만 또 이렇게 해서 뜯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원자층 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는 이게 사실 이것도 이 울퉁불퉁한 정도를 우리가 거칠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여기서부터 가장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해야 10나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나노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카락의 굵기의 10,000분의 1의 크기지만은, 요즘에는 소자 자체의 크기가 10나노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 어떤 소자를 만들면은 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토믹 레이어 에칭이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격자문이 있죠. 요즘은 이런 격자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원자입니다. 원자, 실리콘 원자, 실리콘이나 어떤 그 고체 원자들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표면들이, 기존의 기술들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그 표면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기술들을 원자층 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이제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뭔지, 오늘 어떻게 좀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각인이 되셨나요? 네.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제4의 물질 상태, 우주 차원에서는 가장 흔한 상태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에너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반응을 활용할 때는 이온과 라디칼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온과 라디칼을 통해서 원자층 단위로 어떤 얇은 막들을 증착을 해주거나 또 깎아주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됐고, 또 이런 기술이 있게 되면 지금은 10나노지만 원자층 한 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원자와 원자와의 간격이 0.1나노, 즉 이 이롱스트롬 정도 되죠? 이롱스트롬 정도 되면은 요 층과 요 층이, 그럼 앞으로 지금 10나노지만 0.1나노까지는 또 100배 1, 100분의 1까지 또 앞으로도 이게 더 100분의 1까지 작아질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어디까지 작아질 한계일지는 몰라요, 아직도.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이 분야 연구에서 시작했을 때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상당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게 10나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활동할 나이가 되면 그게 이제 이 옹스트롬 단위로 원자를 이렇게 한층 깔고 없애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또 세상이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모든 게 다 또 이제 그 세상들이 더 가깝게 연결되고 이런 소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 많은 그 우리 세상에 그 필요한 편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 세상에 10년, 20년 여러분이 활동할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 더 그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